나는 그날의 공기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차창으로 스며들던 냉기 섞인 습한 바람, 손등을 지나가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누군가 내 뒤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느낌.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경주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아저씨를 만난 건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온몸을 얼려버리는 힘이 있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의 입술 뒤에서 틀어박혀 흔들리고 있는 사람처럼. 젊은 친구, 이건 그냥 흥미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는 내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실제였어.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등허리를, 아니 정확히는 척추 속에 숨어있는 어떤 얇고 긴 신경 한 줄이 움찔하고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치 누가 듣고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그 여자를 생각하면 버스 안이 갑자기 차가워져. 그 순간 내가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마저 식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변의 온도만 먼저 변해버리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경주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막차 노선을 오래 운행해왔다고 했다. 마지막 배차는 밤 11시 40분. 대부분 시골 마을과 들판을 지나오기에 승객이 많아야 서너 명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날,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만든 그 밤에는 희한하게도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완전히 텅 빈 버스,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 가끔씩 시야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과 길가의 논두렁, 그리고 어둠에 잠긴 낮은 집들. 아저씨는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잊고 싶지만 절대 잊히지 않는 사진을 다시 빨아 올려야 하는 사람처럼.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 그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체념 같은 게 스며 있었다. 심지어 귀가 먹먹하더라고. 뒤에서 누가 숨도 쉬지 않으니까. 승객이 없어서 편했겠다고 농담이라도 할까 했지만 그의 말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되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편하지 않았어. 전혀. 그때 나는 그의 말 속 어딘가에 묘하게 눌린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무서운 경험을 떠올려서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람의 감정. 아저씨는 그날 마지막 마을을 지나고 완전히 불 꺼진 농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했다. 주변은 비가 오기 직전처럼 눅눅했고 바람은 거의 없었고 차창 밖으로는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턱으로 버스 뒤쪽을 가리켰다. 근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말이야. 그가 그날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본 순간 정확히 알았다. 그건 처음엔 의심, 그 다음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으로 번지는 감정이었다. 백미러로 보니까 아까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 그는 문장 하나를 뱉을 때마다 숨을 짧게 들이켰다. 그런데 이상했어. 빈자리 엄청 많은데 굳이 맨 뒤 가운데 자리에 서 있었어. 앉지도 않고 그냥 서서 버스 중앙 통로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서 있던 사람? 앉지 않고? 버스 안은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데 일부러 서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였나요? 아니면 젊은 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 머리가 길어서 얼굴이 거의 안 보였거든.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소름이었다. 근데 그 여자가 서 있는 높이가 조금 이상했어. 내가 눈을 찡그리자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서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바닥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발이 바닥을 닿지 않았어. 말끝을 떨며 삼키는 순간 내 팔에서 소름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발이 닿지 않는다는 그 묘사 하나만으로도 상황의 층위가 바뀌는 걸 느꼈다. 단순히 이상한 승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였다. 아저씨는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혹시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내적 갈등이었다. 이건 진짜일까? 아니면 내 눈이 피곤한 걸까? 그는 그 생각에 매달렸고 그 순간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100m 각도를 살짝 움직였거든. 근데 그 여자가 아저씨의 목이 잠시 멈췄다. 침을 삼키고 나서야 다시 말을 잇는다. 고개를 천천히 들더라. 숨이 멎는 느낌. 나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 순간을 말로 다시 꺼냈다. 근데 그 고개 드는 각도가 사람이 아니었어. 마치 목이 뒤에서부터 끌려 올라오듯이 기묘하게 경직된 채로. 아저씨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천천히, 딱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등뼈 뒤에서 떨며 붙어있는 것처럼 따끈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그 여자의 고개가 완전히 들려 올라왔을 때 아저씨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 얼굴이 없어 보였어. 그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얼굴이 진짜 없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거다. 머리카락이 그림자처럼 덮여 있었는데 그게 그냥 가린 게 아니라 빛이 그 층을 통과하지 않았어. 빛이 통과하지 않는 머리카락. 그건 그림자가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어둠과 비슷한 형태였다. 아저씨는 그 순간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했다. 창문에 얇은 성에 같은 게 끼기 시작했고 운전대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제대로 알아챘다. 그때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바깥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범한 짖음이 아닌 이상하게 눌린 울음소리였다. 아저씨는 그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날 밤에도 똑같았어. 개들이 멀찍이서 울더라. 마치 뭔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나는 이미 그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그 여자가 서 있는 모습, 고개를 드는 각도, 흐르지 않는 빛, 얼어붙는 공기, 울부짖는 개소리.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풍경으로 엮여가고 있었다. 아저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한 채 앞으로 살짝 당겨 앉았다.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거든. 100m에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조금만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100m에서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 다음 바로 버스 안에서 소리가 났어. 내 바로 뒤쪽에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눈 아래 검은 그림자 같은 어둠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다음 장면으로 직접 이어진다. 그 다음 바로 버스 안에서 소리가 났어. 내 바로 뒤쪽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뒷목이 서늘해졌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아저씨의 목소리 깊은 곳에서 진짜 공포가 묻어나왔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는 여전히 그 순간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움켜쥐고 있었다.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컵이 찌그러질 듯 보였다. 처음엔 희미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가 조금씩 더 선명해졌지.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가 어떤 종류였는지 묻기도 전에 아저씨가 먼저 말했다. 발소리였어. 버스 안에서 나는 발소리?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됐다. 아저씨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당시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냈다. 툭툭툭. 그는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그 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낮게 말했다. 그게 사람 발자국하고는 좀 달랐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거의 없는 이상한 소리였지. 바닥에 닿지 않는 발. 아까 그 여자가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닿지 않았다고 했던 그 묘사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 발소리는 정말 걷는 소리가 맞았던 걸까?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마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 당시의 온도와 소리가 되살아나는 표정이었다. 그 소리가 통로의 맨 뒤에서 시작됐어.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손가락을 떨며 공중을 짚었다. 그 소리가 바닥에서 들린 게 아니었어. 내가 들은 건 높이가 이상하게 내 귀 바로 뒤에서 나는 것처럼 공중에서 들렸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차갑게 퍼지는 어떤 감각을 느꼈다. 공중에서 들리는 발소리라니 그건 더는 사람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근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 아저씨는 양손을 벌려 오싹할 정도로 천천히 서로를 좁혀갔다. 통로맨 뒤에서 좌석 뒤쪽으로, 그리고 내 등 뒤. 그는 말을 끊었고 그의 숨이 가빠졌다. 딱 거기까지 왔어. 그 순간 나는 등짝에 어떤 현종감을 느꼈다.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저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듯 몸을 굳게 세웠다. 근데 뒤를 볼 수가 없었어.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돌려서 뒤쪽을 보는 시유를 했다가 다시 바로 정면으로 시선을 박았다. 백미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소리는 바로 뒤에서 들렸거든. 그는 스스로를 억지로 다독이듯 말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진짜 돌아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해됐다. 어떤 공포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돌아보면 끝이다라고 경고하는 종류가 있다. 아저씨는 그때 실제로 한 손을 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했다. 손바닥은 이미 차가워져서 감각도 없었고 엉덩이는 시트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버스 안에서 또 무언가가 흔들렸어.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벼운 바람 같은 게 지나갔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었어. 바람이면 앞에서 뒤로 혹은 옆으로 움직일 텐데. 그는 두 손을 주먹쥔 채 떨었다. 그 바람은 내 바로 위에서 지나갔어.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공기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그 미세한 움직임은 어떤 존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위. 그 여자는 아까 땅에 닿지 않은 채 서 있는 높이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이 지나간 그 방향에서 갑자기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 숨소리. 그건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 이상의 의미였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내 존재를 인식하며 내 숨과 섞어들이는 그런 감각. 아저씨는 그 소리를 흉내냈다. 하! 숨이 아니라 그건 한숨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손끝이 얼어붙고 체온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 진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더라고. 그는 자신의 팔을 쓸며 말했다. 근데 그 숨소리가 곧바로 멈췄어. 왜냐면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여자가 나한테 속삭였거든. 그 말을 듣고 나는 소름이 한 번에 치솟았다. 그게 어떤 말이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아저씨는 입술을 떨며 그 순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최대한 그때의 음색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말끝이 떨려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었다. 낮게, 아주 낮게 귀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내 귀 근처를 가리켰다. 왜? 나를 안 봐?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미약한 분노,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걸 원한다는 강제성. 아저씨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오히려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세게 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어. 그게 사람이 내 뒤에 서 있을 때 나는 거리감이 아니야.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정말 바로 내 귓불에 닿을 정도였어. 마치 내 목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위치는 사람이 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아저씨의 머리보다 높고 몸 뒤쪽과 천장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도저히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장소. 아저씨는 그 순간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한다.
손이 떨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고 시속 40km에서 30km까지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지 마. 절대 돌아보지 마. 보면 끝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그때 다시 속삭였다. 이번엔 더 가까이, 더 낮게. 나 여기 있는데. 아저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허리에 있는 모든 신경이 동시에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 감각이 너무 강해서 그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다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하지만 공포의 절정은 아직 아니었다. 아저씨는 숨을 삼키고 말했다. 그 다음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 그는 몸을 움찔하며 손으로 머리 위를 짚었다. 딱! 내 바로 뒤쪽에서. 천장에서 떨어진 무엇. 그 설명만으로도 끔찍했지만 더 끔찍한 건 그가 내게 말해준 다음 장면이었다. 그것이 떨어진 직후 운전석 바로 뒤에서 천천히 쿡쿡쿡 하고 무언가가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금속도 플라스틱도 아닌 마치 긴 손톱이나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아저씨는 손을 떨며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긁히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아주 천천히 내 바로 옆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 여자가 내 옆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말이 떨어지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미 그때의 감각을 다시 떠올린 듯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히려 말을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듯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게 사람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었어. 아저씨는 말을 내뱉으며 턱을 약하게 떨었다. 내려온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지. 내 몸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천장에서 내 옆으로. 그는 손을 들어 공중을 천천히 훑었다. 그 손동작이 실제로 그 존재가 지나갔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차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런데도 바람이나 진동이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서. 아저씨는 온몸을 움찔하며 한 단어를 강조했다. 붙었어. 나는 아까부터 등골이 서늘했지만 지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다. 붙었다. 그건 단순히 바로 옆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 존재가 그의 몸 가까이, 아니 거의 닿을 정도로 왔다는 뜻이었다. 내 옆, 바로 여기. 아저씨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두드렸다. 정말 바로 옆이었어. 머리를 조금만 돌리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리. 그는 손바닥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근데 난 돌리지 못했어. 그가 왜 돌리지 못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 존재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게 보여도 좋다는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지 않아서 무사한 걸 수도 있었다. 아저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가 내려오면서 내 귓가에 닿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온도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어. 그는 자신의 귀 뒤쪽을 살짝 문질렀다. 차가운 게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온도랄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닌 온도였어. 그 온도는 상식과 경험의 범주에 없었다. 손끝을 스치면 따뜻한 게 사람이고 기온에 따라 차갑게 느껴지는 게 사물인데 그 존재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살아있지 않은 생물, 혹은 생물처럼 보이는 죽음. 나는 아저씨의 말에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물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저씨는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계속 속삭였어.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재현했다. 왜 안 봐?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음성은 듣는 순간 머리 뒤쪽 피부가 오그라드는 느낌을 줬다. 그건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내는 소리에 가까웠다. 음절은 분명 사람의 말인데 그 안에 깔린 떨림과 울림이 분명 사람 목의 것이 아니었다.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긁었다. 그 소리가 아까 그 여자가 바닥을 긁던 소리와 겹치는 듯 소름이 돋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 그는 눈을 감았다. 한 번만 봐줘. 오래 있었어. 나 여기 항상 있었어. 항상 있었다는 말. 그건 이 차에 타기 전부터 혹은 이 도로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뜻일까? 아저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말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는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빈틈을 보이면 죽는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실제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차라리 앞으로 박더라도 날 봐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거든.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아저씨의 표정에서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공포는 현실적인 공포였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죽음, 설명 불가능한 존재에 의한 파괴. 아저씨는 손으로 허공을 쓸며 말했다. 그 여자가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 그 숨소리가 내 호흡에 맞춰서 움직였어. 마치 내 목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 같았지. 그는 목 근처를 문지르며 말했는데 그 동작 자체가 당시의 잔상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보여줬다. 근데 갑자기 아저씨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가 웃었어. 웃음. 그 단어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근데 그 웃음이 그냥 웃는 게 아니었어. 그는 이를 악문 채 말했다. 입으로 웃은 게 아니라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였어. 그가 흉내냈다. 그건 숨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상처난 동물이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내는 소리 같았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실려 있었다. 아저씨는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그 웃음 듣는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리고 그때였다. 버스가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 아저씨가 말했다. 길도 평평했어. 근데 갑자기 버스 전체가 툭 하고 흔들렸지. 그 흔들림은 단순히 바퀴가 도로 요철을 밟는 정도가 아니었다. 무언가 바깥에서 버스를 건드린 것 같은 충격. 아저씨는 그때 차창 밖을 스쳐가는 그림자를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가락이 대학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내 옆에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앞쪽으로 휙 하고 사라졌어. 사라졌다? 나는 즉시 물었다. 어디로요? 아저씨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시선이 향했던 방향을 따라 손가락을 가리켰다. 운전석 앞, 바로. 앞 유리 오른쪽 아래, 거기서 뭔가가 날 보고 있었어.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유리에 얼굴을 딱 붙인 채로.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상상만으로도 기절할 듯한 장면이었다.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모서리를 가리켰다. 근데 그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어.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눈이 사람처럼 앞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 눈보다 위에 있었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순간 식은땀이 났다. 그 말은 그 여자의 얼굴 구조가 사람 얼굴의 자리에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아저씨는 목을 움츠리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는 숨을 삼켰다. 날 보고 웃었어. 그 웃음은 아까 들었던 그 기괴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번엔 분명 입을 벌리고 웃는 웃음이었다.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입이 너무 넓었어. 입술이 찢어진 것처럼. 나는 순간적인 전신 소름에 몸을 떨었다. 아저씨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다. 그 여자가 유리 밖에서 날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천천히 내리더라. 그는 손으로 길게 내리는 동작을 재현했다. 혀가 턱까지 내려왔어. 아저씨는 그때야 비로소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에 잠겨 있었고 숨소리마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분명 끝이 아니다. 그 여자가 유리창에부터 나타난 이후 그 공포는 더 큰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아저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진짜 최악이었어. 진짜 최악이었어. 아저씨가 말문을 열자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그 기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멈췄어. 순간 나는 머릿속에 정지된 영상이 떠올랐다. 달리는 차가 갑자기 이유 없이 멈춘 장면. 타이어의 마찰음조차 없는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느낌. 속도를 줄인 것도 아니었어.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멈춘 거야. 아저씨는 눈을 감고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정적이 찾아온 버스 안에서 그는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까 붙어있던 그 여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는 계속됐어. 발소리도 숨소리도 긁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림, 마치 무언가가 버스 내부 공기 자체를 흔드는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울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왜 날 봐주지 않니?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어. 나는 이미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저씨가 겪은 것은 단순히 시각적 공포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청각, 촉각, 심리적 압박까지 모든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었다. 그때 아저씨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으니 그는 손끝으로 좌석 등받이를 더듬으며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는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버스의 느낌 자체가 변했어. 그 표현은 단순히 차가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차 안 공기 자체가 무겁게 눌리고 냄새조차 변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기름 냄새, 오래된 시트 냄새, 그리고 아스팔트 냄새,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아예 새로운 공포 냄새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때 나는 직감했어. 아저씨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단순한 귀신이라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흔히 듣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이 닿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존재는 그 모든 경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 자체를 조종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운전대를 꼭 잡았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다음 정류장을 향해 조향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정류장이 다가오지 않았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버스 속도는 줄었는데 눈앞에 있는 표지판이나 가로등, 집들은 그대로였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다.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일까? 그 의심이 스스로를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때 내 앞 유리에 무언가가 나타났어. 그건 눈앞 유리 바로 위 운전석 시야에 걸쳐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번엔 눈동자가 내 시선을 직접 붙잡았어. 아저씨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도 그 눈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 순간 그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몸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그 눈이 나를 따라 움직였어. 내가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그 눈이 그대로 따라오더라고.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 눈이 아니야. 나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 말의 의미가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은 움직임을 제한받지만 그 존재의 눈은 자유자재로 현실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 순간 아저씨는 스스로에게 외쳤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좌석 위에 조명 스위치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모든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최대한 만들어 존재를 분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소용없었다. 라디오 소리에도 차 안 불빛에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아저씨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말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압박이었어.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렸어. 버스는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었고 정류장은 몇 미터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문이 열렸다는 건 그녀가 혹은 다른 무엇이 자연스럽게 버스를 통과했다는 의미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린 거야.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안 온도가 확 떨어졌어. 차가운 공기가 얼굴과 팔을 스치며 아저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 앞쪽으로 다가왔어.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시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제 남은 건
아저씨와 그 존재가 마주친 최후의 순간뿐이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손을 움켜쥐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단 하나만 생각했어.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눈을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에 나는 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그 여자가 그 순간 웃었어. 나를 보며 입술 찢어진 웃음으로,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지. 아저씨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손으로 차갑게 식은 얼굴을 문질렀다. 그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로 난 그 길을 다시 운전하지 않았어. 같은 시간대, 같은 도로, 절대.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으니 아저씨가 경험한 공포가 단순한 이야기나 허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버스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나는 그 말 속에서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살아있는 기억이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였다. 그 사건 이후 아저씨의 일상은 달라졌다. 처음 몇 주간 그는 밤마다 눈을 뜨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사소한 소리에도 몸이 굳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발소리조차 그때 들었던 공중에서 나는 발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저씨는 내게 말하며 손을 떨었다. 그냥 귀신이었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는 매번 버스를 볼 때마다 그 길과 그 시간대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직업에서 특정 구간을 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했다. 처음엔 내가 미친 줄 알았어. 아저씨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길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느낌, 버스 속 공기는 차갑게 식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 그 존재가 내 옆에서 숨 쉬는 느낌. 그걸 계속해서 경험했거든. 그가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시각적 공포만이 아니었다. 그건 공간 전체를 통제당하는 심리적 압박이었다. 발길 하나, 숨 한 번,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그 존재가 감지하고 있는 듯한, 누군가의 감시 아래에 있는 듯한 공포. 아저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손가락으로 차 안 공간을 그리듯 휘저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그 존재는 내 통제 밖에 있었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았거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존재가 나를 따라오는 것만큼 내 안의 두려움도 점점 커졌어.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겁나고, 결국엔 의심하게 됐지. 누구를? 그 존재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는 묻지 않아도 그의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순간 공포는 극대화된다. 그래서 난, 아저씨는 말을 끊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시 그 길을 몰지 않았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조건, 절대. 그 선택은 직업적으로 큰 손해였지만 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그는 그 길을 피해 다니며 자연스레 그 기억과 그 존재와의 거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나타났다.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과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재현됐다. 꿈에서조차 그 존재가 날 놓아주지 않았어. 그는 손끝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때 깨달았지. 공포는 단순히 현실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걸. 그때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지금도 그 공포를 느끼나요? 아저씨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느껴. 여전히 그 길을 운전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려. 눈앞에 아무도 없어도 그 존재가 옆에 있을 것 같아. 그 공포는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배운 것은 회피하는 방법이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다. 그 존재는 아마도 그의 심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말했다. 공포는 피해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기억과 존재가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날 뿐이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배우고 받아들인 사람만의 깊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는 잠시 멈췄다. 그 공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왜 그 존재가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내 옆에 있었는지, 왜 나에게 속삭였는지. 그 노력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공포를 통제하려 했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는 계속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남는다. 그 존재는 나를 위협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도록 강제했을 뿐이야. 그 존재는 내 안의 공포와 맞서게 만든 거야.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의미를 곱씹었다. 공포란 단순히 위험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 그 존재가 아저씨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아저씨 자신이 직면해야 할 감정을 마주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손을 턱에 괴고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은 달라졌어. 공포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무력하게 굳지는 않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면 어느 정도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 그가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다. 심리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귀신 이야기는 재미로 듣는 거야 라고. 근데 난 재미가 아니야. 진짜로 겪은 공포는 정신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흔들어 놓거든. 그 말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경험 속에서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공포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 본능을 동시에 시험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건 공포는 피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해하며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내게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나는 그 길을 운전할 때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며 내 안의 공포와 마주할 준비를 해.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내가 더 단단하게 맞설 수 있도록. 그 말 속에서 나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 공포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어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죽음과 직면한 공포가 결국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네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완전히 안심할 순 없어. 그녀는 아직 내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공포가 단순히 사건이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단순히 무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청자들이 공포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저씨가 겪은 진짜 공포를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그 공포 속에 담긴 교훈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와 용기를 함께 전하겠다고. 아저씨의 손이 내 손을 스치며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공포와 교훈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공포는 단순한 겁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저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직 흔들리는 감정의 잔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공포를 겪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공포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공포가 나를 지배하진 못하지만 내 선택과 판단을 항상 시험하고 있지.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위협이 되었든 심리적 흔적만 남겼든 그 경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공포의 체험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배운 게 있어. 공포를 단순히 피해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 얻은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계속했다. 나는 운전할 때 주변 환경을 더 세심하게 살펴 자연스러운 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차 안의 공기를 느끼며 이상 신호를 감지하려 해. 그 경험이 내 몸과 감각을 단련시켰거든.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실제 경험한 사람은 달라. 공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아저씨의 말에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체험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심리적, 정서적, 인간 존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내가 깨달은 것은 공포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기억 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릴 뿐이야. 중요한 건 공포를 이해하고 마주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청자에게 전하는 중대한 메시지였다. 공포는 현실적 경험이자 심리적 시험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이야기한 순간마다 나는 아저씨와 함께 그 버스를 타고 그 존재와 마주하며 숨죽이고 공포를 견뎌야 했다. 그리고 이제 이해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극한 공포와 그 공포 속에서 얻는 생존과 성찰의 기록이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경험이 내 일부가 되었어.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내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내면과 마주하게 하는 힘이며 때로는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야. 누군가가 이런 공포를 겪게 된다면 그저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공포를 넘어선 단단함과 지혜가 있었다.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나 역시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오지만 동시에 그 공포가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안에는 인간이 마주해야 할 진실과 그 공포 속에서 배우는 생존과 성찰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렸다. 공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 그게 내가 배운 유일한 진실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공포와 기억을 단순한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교훈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배운다. 아저씨는 그 말을 마친 뒤 긴 숨을 내쉬며 차분히 눈을 감았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공포와 교훈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었다. 나는 그의 경험을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무섭다고 느끼는 경험 이상의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공포는 현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저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싸운 흔적과 그 공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 안의 공포와 마주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